21강에서는 신제품 가격 전략과 제품 계열 가격 전략, 옵션 가격 전략, 종속 제품 가격 전략, 묶음 가격 전략과 미끼 가격 전략 등 다양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은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신제품의 경우, 특히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는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을 정해야 할 것인가,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러한 신제품 가격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흡수 가격 전략, 또 하나는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 흡수 가격 전략은 보통 혁신적인 신제품의 경우 많이 사용하고,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은 일상적인 상품, 생필품의 경우 많이 적용되는 가격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제품 가격 전략 중에 특히 시장 흡수 가격 전략은 특허로 보호되거나 유사, 대체, 경쟁 제품이 없는 신제품의 경우, 혁신적 신제품이겠죠.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흡수 가격 정책을 사용하는데, 시장 흡수 가격 정책, 예를 들면은 초기에 높은 가격을 매기다가 시장에서 점차 확산됨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저가로 가격을 점차 내리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고 후 저가격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왜 처음에 고가격을 매기냐 하면은,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겠죠. 그리고 제품의 사용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혁신적 신제품을 구매하는 층들은 대개 혁신층 또는 매니아, 또 조금 확산이 되면 조기 수용층 등인데, 이러한 그 소비자들은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즉 가격이 비싸도 자기의 취향에 맞거나 새로운 신제품을 먼저 구매하려 하기 때문에 고가격을 써도 무방하겠죠. 또 처음에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가격을 한다 해도 시장에서 빨리 확산되지가, 시장 규모가 금방 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그 익숙하지 못하고, 또 시장 규모 프라이머리 마켓 1차 시장 수요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시장이 빨리 확산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혁신층과 매니아, 또 조기 수용층을 위한 이러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가로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고가인 경우에도 제품을 수용하는 그런 매니아나 혁신층이 다 구매하고 나면 가격을 좀 낮춰서 그 밑에 층, 좀 낮은 가격을 원하는 층을 타겟을 해서 판매를 하고, 또 그러한 층이 구매를 다 하고 나면은 또 가격을 좀 점차 낮춰서 그 밑에 있는 층의 고객을 흡수하는, 이런 식으로 점차 시장을 흡수해 나간다 해서 시장 흡수 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그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에는 처음에 가격을 높였다가 점차 낮추기는 쉬워도 처음에 가격을 낮췄다가 올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고가로 매기고 점차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서 점차 가격을 낮춰가는 이런 전략을 시장 흡수 가격 정책, 초기 고가, 후기 저가 또는 선고 후 저 가격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시장 규모가 큰 생필품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하는 경우 시장에서 빨리 침투하게 되죠. 이미 이 시장 규모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기 저가, 후기 고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가격으로 시장을 확산시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점차 고가, 고품질 제품을 원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흡수 가격 정책은 신제품 도입 초기에 혁신적 특히 신제품의 경우 고가격을 매기죠. 처음에 고소득층 시장부터 시작해서 점차 저소득층 시장으로 점차 가격을 내려가면서 시장을 흡수해 가는 거죠. 또 시장 흡수 가격이 효과적인 상황은 제품의 질과 이미지가 높은 가격에 부합되는 제품,
즉 혁신적 신제품, 고가 고품질 제품 이런 경우에 첨단 제품 뭐 이런 경우에가 적합하겠죠. 또 소량 생산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도 적죠. 그래서 소량 생산으로 인해서 원가가 높지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대량 생산이 의미가 없는 경우죠. 왜냐하면 처음에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에는 도입기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고요.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소량 생산하면 원가가 굉장히 높겠죠. 따라서 높은 가격을 매기게 되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매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높은 가격을 매겨서 높은 원가를 보전할 수 있을 때 시장 흡수 가격 정책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경쟁사가 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가격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죠. 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즉 혁신적 신제품으로 처음에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고가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고,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도 또는 낮춰도 수요가 크게 변동하지 않겠죠. 가격을 낮췄을 경우에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이건 가격이 높은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초기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평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규모 경제에 의한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는 경우에 이 고가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규모 경제에 의한 절감 효과가 큰 경우에는 저가 정책을 써서 원가를 낮추고 시장을 확산하는, 시장에 침투해가는 이런 전략이 바람직하겠지만, 수요 결핍성이 작은 경우에는 고가 정책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규모 경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대량 해도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가격을 높였다가 점차 고가 시장을 흡수하면서 가격을 점차 낮춰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고가 하이엔드 마켓의 경우에는 가격을 처음에 낮춰도 구매를 하겠고요. 고가로 해도 구매를 하게 되는데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고가로 매기나 저가로 매기나 가격에 대한 중고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과연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높게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하이엔드 마켓이 다 구매를 하고 나면 다시 가격을 낮춰서 그 밑에 있는 층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 층이 다 구매를 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저가를 선호하는 그런 층,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점차 확산해 내려가는 것이죠. 이걸 시장 흡수 가격 정책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휴대폰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초기에는 가격이 다 비쌌죠. 그러다가 점차 이제 가격을 인하해서 보급하고 또 저가 저소득층에도 이제 이렇게 흡수해가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침투 가격은 선적 후 고가격이라고 하고, 신제품 도입 초기엔 저가격으로 신속하게 시장에 확산하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은 이미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잠재력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뒤에 점차 고가격으로 전환하게 되죠.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보하고 나면, 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보급이 확산되고 나면, 거의 다 구매를 하고 나면 이제 고가 고품질 제품을 또 원하게 되죠. 그럴 땐 가격을 점차 이제 높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 경제 효과가 큰 경우 원가 절감이 크게 나타나게 되죠. 이럴 경우는 가격을 낮춰서 생산 판매량을 늘려서 원가 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가격을 원가보다 더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확산되고 판매량이 증가되면 원가는 내려가고, 보급이 됨에 따라서 고가 고품질 제품으로 서서히 전환시켜서 가격을 올려서 초기에는 적자가 되지만 이윤이 나지 않지만 점차 이제 시장이 확산될 침투의 감에 따라서 이익을 실현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 잠재력이 처음부터 큰 생필품의 경우죠. 청바지, 수요의 가격 탈선이 큰 경우, 즉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크게 증가되게 되는 경우, 소비자 취향이 비교적 동질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낮추고 시장의 확산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시장 침투를.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청바지라고 했습니다. 청바지의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했지만 점차 이제 보급이 확산되고 시장 침투가 거의 다 되고 나면 점차 고가 제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계열 가격 정책은 동일한 제품 계열 속에 있는 제품들 간의 품목들의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품 계열에는 서로 어느 정도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제품 계열 내에 속해 있는 품목이 3개인 경우 각 품목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 것이 이 회사, 즉 제품 계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품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품목을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다른 품목의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품목 전체를 합한 그런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즉 제품 계열 내에 속해 있는 품목 전체의 즉 제품 계열 전체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이 교차 가격 탄력성. 교차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특급, 1급, 2급이 있을 때 1급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급의 양주의 경우, 위스키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1급의 가격을 얼마나 매기냐에 따라서 특급의 판매량이 달라지겠죠. 또 2급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1급의 가격이 1급 자체의 가격의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성이 있는 그 특급과 동일한 제품 계열 내에 있는 특급과 2급 다른 품목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교차 가격 탄력성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제품 계열 내에 특급과 1급, 2급 위스키가 있는 경우에 각 등급별로 얼마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을 먼저 보면은 1급이 35,000원, 특급이 45,000원, 2급이 25,000원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같게 했죠. 만원씩 차이를 둔 경우고 1안의 경우에는 1급 35,000원, 2급은 31,000원 가격 폭이 굉장히 적죠. 가격 차가 1급과 특급 간에는 가격 차가 많이 벌어지게 만들어 놨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 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그 경제적 사정이나 어떤 선호에 따라서 가격을 특급을 살 거냐, 1급을 살 거냐, 2급을 살 거냐 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아마 특급을 사게 될 것이고 또 여유가 좀 없으면 2급을 사게 될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1안의 경우에는 1급을 사려고 하다가 2급을 사려고 하면 1급과 2급의 차이가 4,000원 밖에 안 나기 때문에 4,000원 더 주고 2급을 사는 것보다 1급을 사게 되겠죠. 그리고 특급을 사려고 그러면 가격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45,000원 할 경우에는 사겠지만 59,000원 하게 될 때는 특급을 사지 않고 1급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1급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굳이 특급의 경우 59,000원 사겠다면 팔면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35,000원 이렇게 매기게 되면 이 1급을 어떤 품목을 많이 팔리느냐 이 회사의 경우에는 1급을 많이 파는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난다. 즉 1급에 전문화된 회사다. 1급의 어떤 생산원가가 오히려 2급보다 쌀 수도 있고 자체 생산시설의 규모가 크고 이럴 경우에는 그 전략 품목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난다. 이럴 경우에는 이 1급이라는 전략 품목을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2급과 특급의 가격을 이렇게 매기게 되는 거죠. 낮은 등급의 제품의 경우는 가격차를 적게 하고 큰 등급의 경우에는 높은 등급에는 가격차를 많이 해서 1급으로 판매량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전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품목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1안과 2안을 비교해 보면은 1안의 경우가 훨씬 더 수익이 높은 가격을 매겨놨죠. 그러면서도 1급이 많이 판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품 계열 가격 정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차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략 품목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격 1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급보다는 1급을 많이 사게 되겠죠. 2급보다는 1급을 사게 되겠죠. 조금의 가격을 더 주고더라도 2안의 경우는 골고루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 수요가.
옵션 가격 정책과 종속 제품 가격 정책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가격 정책은 기본 사양에 선택 사양을 더했을 때 이 선택 사양의 가격을 얼마로 매길 것인가 하는 것이 옵션 가격 정책입니다. 자동차의 기본 모델이 1,300만 원인 경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할 때 추가할 때 별도로 구매하면 500만 원인데 장착해서 나오는 것은 700만 원이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됩니다. 옵션 기본 모델 가격은 1,300만 원인데 옵션을 붙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옵션 개별적인 구매를 했을 경우는 500만 원인데 옵션이 플러스 된 경우에는 2천만 원, 700만 원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옵션으로 이렇게 기본 모델을 붙였을 때 가격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얼마로 이렇게 옵션 가격을 책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옵션 가격 정책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라면에 어떤 떡을 넣게 되면 떡라면이 되는데 떡의 가격이 사실 원재료 값이 한 300원도 안 되는 300원에 떡을 추가해서 실제 가격은 일반 떡라면이 아닌 기본 라면의 경우 2,000원인데 300원에 해당하는 떡을 추가해서 2,500원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떡이라는 그 옵션이 추가되는데 이 옵션 가격을 실제 원가에 비해서 추가했을 때는 훨씬 더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옵션 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종속 제품 가격은 본체와 함께 사용하는 보완제의 가격을 말하는데 카메라 필름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가격은 싼데 필름 값이 비싸게 되죠. 요즘에는 프린터와 프린터 잉크가 있겠죠. 또는 복사와 복사 토너, 복사지 뭐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도기와 면도칼도 거기에 해당되죠. 면도기를 싸게 팔고 거기에 맞는 면도칼은 비싸게 파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숙기에 접어들면 주제품은 저렴하게 팔고 반복해서 구매하는 그 소모품은 즉 종속제품, 소모품이 되는 종속제품 비싸게 판매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묶음 가격과 미끼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음 가격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들 수 있죠. 또는 그 상의와 하의를 파는 경우, 원피스와 거기에 걸칠 수 있는 뭐 가디건 뭐 이런 거를 함께 판매할 때 묶음 가격이라고 합니다. 끼워 팔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독립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판매되는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있는데 이 묶음 가격의 경우에는 이 A라는 품목과 B라는 품목이 있을 때 소비자에 따라서 A와 B에 대한 가치평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A를 가치평가를 높이 하고 B를 낮게 하는 경우가 있죠. 하는 경우고 어떤 소비자는 A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B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A를 낮게 평가하고 B를 높게 평가할 때 만약에 B 가격이 A와 가격이 예를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B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회원 가치는 A의 회원 가치는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경우는 B 제품만 사게 되겠죠. 또 반대로 A 제품을 높게 평가하고 B 제품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는 A 제품만 사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매겨 놓게 되면 A 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이 묶음 가격에 대해서 A를 낮게 평가하고 B를 높게 평가하기 합쳐 놓으면 모르죠. 모르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A가 만원, B가 만원이라 만원 해서 2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2만원으로 가격을 매겼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A를 5천원에 생각하고 B를 15,000원의 가치를 생각하는 경우 이 사람의 경우는 B만 구매를 하겠죠. 만원에 1만원, 1만원의 경우에는 그러나 두 개를 묶어 놓으면은 두 개에서 묶어서 2만원이라면 B를 15,000원, A를 5,000원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개를 묶어서 2만원 또는 19,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A, B 두 개를 다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묶음 가격의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두 품목을 각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각각 다른 가치 평가를 할 때 두 개를 묶어 놓으면은 각자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합한 금액, 즉 묶은 금액을 생각하게 되면 두 품목을 다 구매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묶음 가격이라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소프트웨어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하드웨어를 낮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하드웨어를 낮게 평가하고 소프트웨어를 더 그 가격에 비해서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경우 두 품목을 다 판매할 수가 있다. 미끼 가격은 특정 제품의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이게 손해가 날 정도로 여기서 이익을 내면 안 됩니다. 손해가 날 정도로 낮은 가격을 판매해서 내환 고객을 늘리고, 또는 그 상점이 또는 그 회사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다른 제품 판매를 유인하는 그런 가격을 우리가 미끼 가격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미끼 가격을 적용하는 제품은 잘 적용해야 되는데, 자주 빈번하게 구매하는 제품,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제품을 미끼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를 들면 콩나물 같은 경우인데요. 콩나물이나 뭐 오이 뭐 이런 것들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그 오이나 콩나물만 사러 그 상점에 오지는 않겠죠. 그거를 인해서 유인이 돼서 다른 연관 상품들도 많이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콩나물이나 오이 정도를 사가지고 택시비가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가게 되면은 그거를 인해서 유인이 돼서 가지만, 싸다고 해서 갔지만 실제로는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구매를 해오게 되기 때문에 이 미끼 제품을 통해서 고객을 유인하고 다른 제품의 판매를 유인하는데, 주의할 점은 그 미끼 상품은 확실하게 미끼가 될 수 있도록 이익이 나면 안 되겠죠. 거기서 손해가 나면 날수록 유인 효과는, 미끼 효과는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낮은 가격을 매기고 어떤 상품을 미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품의 가격이 다른 상품에도 싸게 판다는 이미지, 그 상점에는 싸게 판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제품, 생필품이나 자주 구매하는 제품으로 정하는 것이 미끼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점 가격제가 있는데, 이 기점 가격제는 생산자 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운임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점 가격제는 여러 가지 가격이 종류가 있습니다. 생산자 가격 정책에는 운임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 정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우편 가격제는 소비자의 거래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운임을 그 공장도 가격에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으나 청주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공장에 아주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동일한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그것은 공장도 가격에서 전국의 평균 운임을 더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공장에서 가까운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운임을 더 내게 되고, 공장에서 먼 경우에 있는 것은 운임을 적게 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가까운 소비자의 경우 운임을 더 내게 되기 때문에, 그 더 내는 운임을 우리가 실제 운임이 아닌데 더 내기 때문에 가공 운임, 팬텀 프레이트, 즉 유령 가공 운임이라고 합니다. 유령 운임 또는 가공 운임이라고 하고, 공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소비자는 실제 운임보다도 덜 내게 되죠. 그래서 이 덜 내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운임 흡수, 즉 생산자, 판매자가 운임을 흡수한다 그래서 운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운임 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 가격제의 경우에는 운임 흡수와 가공 운임이 가장 크게 발생한다. 공장도 가격에서는 공장에서 나가는 가격만 정하고, 공장도 가격에서 각 소비자가 위치해 있는 소재하고 있는 위치까지의 운임은 소비자가 부담해서 가져가는 경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먼 소비자는 공장도 가격에서 실제 운임, 많은 운임을 부담하게 되겠고, 공장에서 가까운 소비자의 경우에는 운임을 적게 부담해서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공장도 가격에 대해서 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임을 더해서 자기 자신이 실제 그 운임을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운임 흡수와 가공 운임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경우 감귤의 가격을 보면은
공장도 가격을 적용하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운임을 적게 부담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운임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장도 가격이라 합니다. Factory on board라고 그러죠. 운임 흡수는 실제 운임이 가격에 포함된 운임보다 큰 경우 생산자가 그 차익을 부담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 우편가격제에서 발생하게 되고, 가공 운임도 운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운임에 비해서 운임이 실제 운임보다 더 커서 실제 가공 운임, 팬텀, 유령 운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편가격제에서 크게 발생하게 되죠. 이런 운임 흡수와 가공 운임을 없는 경우는 실제로 자기 자신의 운임을 가격에 포함해서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 공장도 가격이라 하겠죠. 그래서 공장도 가격의 경우도 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운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운임을 포함하면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어느 정도, 또 우편 가격제는 너무 또 그 가공 운임과 운임 흡수가 크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기점 가격제입니다. 기점 가격제는 구매자들 간의 운임의 부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점을 하나 정하죠. 지점을 하나 정하고 그 기점으로부터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치까지 운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공장이 어느 지역, 우리나라 어떤 특정 지역의 외진 곳에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가공 운임과 운임 흡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기점, 많은 소비자들이 위치해 있는 그 위치에 가까운 어떤 위치에 하나의 기점을 정하고 그 기점의 가격에다가 소비자가 위치한 거리에 운임을 더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해당되죠. 그래서 공장이 여기에 있는 경우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경우와 가까이 있는 경우 운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인 위치에 기점을 정하고 베이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기점을 정하고 여기에 가격을 정해요. 이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에서 소비자가 위치해 있는 위치에 가격을 더하게 되면 운임의 편차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즉 가공 운임과 운임 흡수의 편차가 소비자 개인마다 편차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 기점 가격제인데, 기점을 하나만 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복수로 정해서 복수의 기점을 정하고 P1, P2를 정하고 자기 자신이 유리한 기점의 즉 운임이 적게 드는 기점, 운임과 그 기점의 가격을 더해서 가장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기점을 적용하는 경우죠. 이런 걸 복수기점 가격제라고 합니다. 지역 가격제는 우리나라 전국을 이렇게 도는 일정 지역으로 충청권,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도서권 이렇게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모든 소비자들은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게 되는, 즉 따라서 동일한 가격이 되겠죠. 어떤 일정 지역 내에 있는 고객들은 동일한 가격을 매기게 되는 이런 기점 가격제와 지역 가격제는 운임 흡수와 가공 운임의 편차를, 소비자들 간의 차이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편 가격제와 공장도 가격제가 사실은 가장 페어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편 가격제는 사실은 우편 가격제가 운임 흡수와 가공 운임이 가장 큰 편차가 나타나는 그런 가격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자기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공장의 위치는 잘 모르죠.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마치 평등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운임 흡수와 가공 운임이 크게 발생하게 되죠. 사실은 공장도 가격이 가장 페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가까이 있는 구매자는 그 실제 운임만 지불하고, 또 먼 구매자는 또 먼 거리에 운임을 지불해서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운임 흡수와 가공 운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가격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또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객들은 또 불평을 하고 또는 구매를 하지 않게 되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한 운임 흡수와 가공 운임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점 가격제나 지역 가격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생산자 가격 정책이라고 하고, 운임을 어떻게 가격에 포함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가격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